네,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에 재계와 정치권에서도 애도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부교수, 박민식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여야 모두 추모 메시지를 내놓고는 있는데 결은 좀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빛과 암을 모두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빛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정의당은 그러니까 그늘에 좀 더 방점을 두는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신 분 고인을 옆에 두고 평가하는 게 좀 야박하긴 한데 누가 뭐래도 이건희 고인은 지금의 삼성을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삼성이 세계 글로벌 5대 브랜드 그리고 한국 경제 취하는 봤을 때 한국 경제의 거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다만 삼성 다 성공하신 건 아니에요. 삼성 자동차 이야기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뭐 2005년에 엑스파일이나 그리고 2009년 8년에 그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백혈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 때 와서 부회장 와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건데 어떻게 사람의 인생 전체가 뭐 공만 있고 과만 있고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분의 그 삶을 볼 때 어쨌든 경제 쪽에 좀 집중을 해서 경제계의 거목이라는 평가 이런 평가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정의당이야 노무 쪽 생각을 항상 노동 쪽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무노조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어차피 돌아가시면은 또 그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야박한 나라는 또 아니잖아요. 저는 그 추모 쪽이 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빛과 그림자를 같이 평가했다는데 사실은 그 논평을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이루는 사람이다. 지금 빛에 대한 평가는 딱 한 줄이에요. 네. 나머지 90%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것을 청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에서 그 이분의 타계에 대한 논평치고는 우선 인간적으로 대단히 야박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적인 어떤 위상으로 올리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미지 하면은 아주 빈곤 또 그냥 뭐 보통의 나라에서 하이테크 산업, 하이테크 국가다 이런 데 한 데는 결국 삼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맞거든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물론 있지만 07과삼이라고 공과 과를 비교해 볼 때 많은 국민들은 과보다는 공이 10배 이상 큰 사람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집권 여당에서 좀 흔쾌히 그 논평을 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실제 논평을 보면은 좀 개운치 않은 그렇게 박수를 치기 싫어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아직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재용 회장과의 교류는 좀 활발하게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건희 회장과의 접점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좀 청와대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우리나라 경제의 거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 청와대도 동일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와대가 특별히 정치적으로 뭐 이분을 그럴 이유는 없을 테고 따라서 평균 수준의 그런 애도 메시지 나올까 생각을 하고 네. 한 가지 재밌는 건 이제 과연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상주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이재용 부회장이 좀 걸려 있어서 비판 대통령 애도 메시지 보내는 게 적절하냐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상주 아니겠습니까? 예. 상주에게 뭐 몇 번 만나본 상주에게 개인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뭐 그 정도 뭐 대통령께 따뜻하신 분이라 그 정도는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논평을 내는 타이밍이 다른 당의 그 논평 타이밍보다 상당히 늦게 나왔어요. 뭐냐면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의 여러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아주 친노조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 삼성, 특히 재벌, 이런 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논평 내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조문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정치권 소식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는 있는데, 근데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을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을 내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수처장 임명 그리고 공수처 출범까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리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스스로도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하는 전략이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야 추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뭐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정하신 두 분이 박근혜 정권에서 상당히 중용되었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혹시 이분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오셔서 비토권을 행사해서 공수처의 출범을 늦추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수처법에 대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미 법이 만들어졌고 7월 15일에 공수처 출범하는 걸로 약속을 그러니까 돼 있어요. 법률이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100일 정도 이 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는 빨리 해소하는 것은 여야 없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계속 비토권을 행사하거나 이러해서 너무 늦어지면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 비토권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뭐 한없이 늘어진다면 또 이 비토권 문제에 대해서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게 명분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추천위원 두 분이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서로 타협이 되지 않을까, 타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실제로 비토권 행사로 법 테두리 안에서 시간을 끌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원하는 그 특검 도입이나 특별감찰관 도입 이런 부분을 서로 좀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 카드로 사용할지 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 주호영 대표는 여당이 빨리 특검을 받아야 된다. 실제 지금 라임 옵티머스 그 초대형 그 금융 비리 또 정관계 로비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특검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검과 이 공수처 부분이 같이 지금 패키지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도 특검을 하루 빨리 받으리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두 번째는 여당에서도 이 공수처 부분 이제 야당에서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 여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쉽게 말해서 공수처 추천위원이 7명 중에서 6명이 지금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여차하면은 지금 개정안을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6명 찬성 아니라도 추천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여당의 단독 개정안이 있는데 그거는 빨리 지금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협상이 되는 것이지 그거는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협상하자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비토권 행사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원래 그 공수처 법안을 만들 때 지금 보통 같으면은 과반수 찬성으로 만들었을 건데 야당을 쉽게 말해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면은 6명이 찬성해야 되니 야당에서 2명만 반대해도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늘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법이 만들어질 때 그걸 지금 와서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충분히 많은 협상을 좀 해나가야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대검 국감 이후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방법을 찾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정치권에서 아직까지도 여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 발언을 어떤 의미로 들으셨고 실제로 정치권에 몸담을 가능성까지 좀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윤석열 총장은 장관급 정치인인데 장관급 공직자인데 장관급 공직자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정무직이라고 합니다. 뭐 단순히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좀 보면서 하는 것이고요. 윤 총장님이 이제 개인적인 말씀하신 특성도 있지만 예. 뭐 국감장에서 대통령께서 적절하다고 하신 지휘권을 부정하고 지휘권 행사를 좀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 정당과 좀 의견을 같이 하는 모습은 저는 이미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정치적인 행위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정치적인 행위를 하시는 거고 또 이 계속 보면은 국민에 대한 봉사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치에 입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어떤 단골 멘트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윤 총장이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 그 예. 정치로 몸담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 근데 내년 7월이 임기니까 7월 임기 끝난 다음은 이제 바로 대선 경선 국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뭐 그렇게 마침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정치에서 보면은 뭐 고건 총리, 뭐 우리 이제 반기문 총장님 이런 분들 들어오셨다가 사실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혼이 나셨거든요. 혼이 나셨다고 들어가셨는데 이 정치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서 그때 내년 7월 임기 상황 그때 보고 최종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예, 가능성을 좀 아직까지 많이 확정지을 비치신 게 수는 아닌가. 없다. 이미 정치행위를 좀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합니다. 인물난은 겪고 있기는 하지만 마냥 또 반길 수만은 없는 게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 검찰총장이라는 인물이 야당 인사다라고 또 분류가 되어버리면 그것도 마냥 또 반길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뭐 윤석열 총장의 그런 이제 발언을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네. 지금 집권 여당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뭐 김두관 의원이다 여러 사람들이 그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 저분이 쉽게 말해서 정치권에 발을 디뎠을 때 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상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연에 아주 알레르기적인 그런 반응 보이는 것 아니냐 싶고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권에 들어올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임기는 반드시 마치고 또 마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일 좀 이제 또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지금 말해서 엄청난 기대감이 폭등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또 평가가 좀 새롭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일 법사위 종합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감이라서 추미애 장관이 출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또 직접적인 발언을 또 윤석열 총장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내일 추미애 장관은 어떤 발언을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 추 장관 캐릭터 자체가 예. 좀 어디로 튈지 모르시는 분 이렇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예상하기는 그렇지만 이미 그 상황은 좀 끝났어요. 지휘권 행사 또 받아들였고 뭐 얘기했지만 또 감찰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이제 그런 건 끝났고 다만 그 하신 발언 가운데서 저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들은 발언 중에 하나가 그 부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 주권을 표현하는 방법이 선거고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이 관료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똑같이 장관이니까 장관급과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두 분이 갈등을 겪을 때 최종적으로 누가 의사를 결정하느냐는 우리 이제 장관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의 지위를 받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고위 관료로서 좀 위험한 발언인데 이 민주주의나 헌법에 대한 부정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추미애 장관이. 그리고 모두들 이제 좀 센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예. 좀 정리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국민들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것이 여당 지지든 야당 지지든 간에 어떤 정치적인 물론 검찰총장이지만은 어떤 언론이나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지휘권을 발동하고 또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배로 치면 통통배 정도밖에 안 되고 윤석열 총장은 쉽게 말해서 몇 번 나오지도 않았는데 한 번 말하는 것이 거의 항공모함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파괴력 측면에서는 내일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윤석열 총장의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관련 발언을 내놓기는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그렇죠. 하시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휘권이 위법하다. 이렇게 총장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추미애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상의 가천대 부교수 박민식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